매일 아침 6시 시작하는 성공습관, 투자자들의 데일리 이슈 체크, 성공습관 투데이. 오늘은 투데이 분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개장 전에 오늘 핫한 이슈를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함께해 주실 분은 다울투자증권의 이성홍 차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새 뉴스가 워낙 많은데 네. 했었던 얘기 말고요. FOMC 유가 상승 이런 것도 있었는데 네. 놀라운 소식이 어제 우리 시장에서 좀 장중으로 좀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네. 코인과 관련된 뉴스인데 네. 빗썸이라고 하는 거래소가 있죠. 우리나라는 2위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네. 억만장자가 빗썸을 인수한다? 이거 어떤 의미지? 라는 게 어제 하루 시장에는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국내 증시엔 또 어떤 영향을 주고 관련주에 대한 투자 판단을 해야 될 시기라는 판단도 들어서 차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 뭐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인수하는 이제 FT에서 창업자 이 뱅건 프리드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코인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그 우리나라 좀 빗썸에 대한 매각도 그렇지만은 이제 미국에서의 그 어떤 이 코인에 대해서 유통하는 뭐 대부업체나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많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뭐 그런 상황에서 이 우리나라 뭐 빗썸에 대한 뭐 매각 뭐 4조 원까지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 전체적인 뭐 트렌드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우리나라 어떤 법무법인을 통해서 지금 매각가를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라는 것까지 나왔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한 이 이슈에 대한 우리나라 전체적인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뭐 관련주,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빗썸에 대해서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한테는 어제는 이제 관련주들이 뭐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도 보여주었고, 비덴트, 네, 비덴트 뭐 최대 주주니까 뭐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이 빗썸을 갖고 있는 그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많고 또 이제 그 갖고 있는 기업들의 이 모회사도 또 있기 때문에 이 지분 구조로만 봤을 때의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저는 좀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어떤 기정 뭐 사실화 뭐 됐을 때의 또 이제 기업 가치나 이런 부분이 지분법으로 얼마나 또 이제 잡혔을 때의 기업 가치 얼만큼 상승하냐 이런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30살 코인 가프가 4조 원에 인수한다는 빗썸. 살짝 현타 오죠. 하루하루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M&A를 통해서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그 거래소의 가격이 산정이 될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코인 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그동안 논의됐었던 이제 무형 자산에 대한 평가가 다시 재평가가 되면서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소프트웨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무형 자산에 대한 평가가 좀 확산되면서 안 그래도 금리가 많이 오른 상황이라서 그냥 단순하게 밸류에이션이 하락한다만 했지만 이렇게 M&A라는 이슈를 통해서 재평가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자체의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좋네요. 그렇죠.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빗썸이나 이런 말씀하셨듯이 성장주 개념이잖아요. 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분야이고 하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인수를 통해 가지고 뭐 한마디로 이제 코인이나 이런 거에 대한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좀 늘어나면서 이거에 대한 좀 옛날처럼의 좀 가치에 대한 부분이 좀 밸류가 좀 많이 높아져야 되는 필요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쵸 어떻게 보면은 어떤 성장주로서 그 인플레 우려에 가장 직격탄을 맞은 게 바로 이런 신사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 하나로 계기로 좀 그 인식도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장외 시장에서는 이게 좀 돈맥경화가 더 심화돼 있거든요. 금리 인상하면서 장외 시장 내지는 비상장 쪽은 돈맥경화가 심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성장의 기초가 돼서 상장하고 그리고 이제 꿈과 희망을 주는 그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데 여기가 다 망가져 있어요. 그런데 확대 해석하자면 이 빗썸 매각선을 통해서 좀 재평가를 받는다면 자금의 융통도 그쪽에 그래 이렇게
그 꿈과 희망을 주는 기업은 언젠가는 M&A라든지 재평가를 받는다라는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이제 국내 증시의 역량을 한번 좀 앞서간 생각이긴 한데. 네, 근데 너무 모든 이슈를 호재로 해석하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주가와 돈이 워낙 많이 저기 좀 증발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엉켜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풀어내는 이슈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시장 참가자들이 이제는 힘듭니다 하면 돈을 실제로 이제 어떤 투입하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힘든 거 맞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그렇죠. 네, 근데 이제부터는 풀려나갈 수 있습니다. 빗선 평가 재받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돈을 더 투여해서 새로운 성장. 원래 항상 힘들 때 새로운 기회가 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금융시장을 키우는데 선봉장에 서신 우리 앵커님. 그러면 이 빗썸 매각 이슈를 단순히 이런 뉴스가 있구나. 부자가 어떤 빗썸을 몇 조에 사는구나. 이게 아니라 자산시장의 유동성이 풀리고 있다. 그리고 성장주에 대한 그쵸? 어떤 기대감을 조금씩, 아주 안 좋았던 성장주에 조금씩 해가 들고 있다. 이런 뉴스로 해석을 할 수 있겠다. 해석의 이제 발단일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워낙 안 좋은 상황이 6개월, 1년째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전환의 시각을 가져보자라는 측면에서 환기 측면에서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었던 겁니다. 예, 그랬더니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뭘 또 얘기를 하시냐면 성장주? 그럼 우리 네이버 카카오 사도 됩니까? 코인도 이제 조금씩 담아도 됩니까? 이런 아이디어로 궁금증이 연결이 돼요. 그렇죠. 예, 아주 단순하게. 뭐 카카오도 뭐 반등 많이 하고 뭐 네이버도 약간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성장주라는 어떤 타이틀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하지만 그전에 성장주 개념으로도 많이 올랐었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뭐 네이버 봤을 때는 결론은 뭐 성장주 얘기하지만은 뭐 실적 우려나 이런 부분 이제 뭐 광고 수익도 많이 떨어졌던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뭐 네이버만 본다면은 이제 그전에 어떤 포탈에서의 광고 수익이 떨어졌지만 이제는 뭐 이제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커머스 쪽에서의 광고 수익이 따로 또 붙을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어떤 성장주 타격을 받았던 이제 이 부분을 제외하고 이 네이버나 카카오의 어떤 새로운 수익원 창출 부분은 분명히 다시 한번 또 하반기 때 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게 이제 뭐 인플레에 의한 뭐 성장주에 대한 하락 부분은 이제 그 이제 좀 제외하고 이 본업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반등기가 분명 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너무 확대 해석도 또 금물이지만 자, 돈맥 경화를 좀 해소하는 발단이 되는 뉴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시죠. TSMC 보고 있나? 삼성전자의 반격. 세계 최초로 3나노 파운드리 양산했다는 소식에 어제 떠들썩했습니다. 그리고 산자부 장관도 삼전 화성 캠퍼스 가서 정부에서 아끼지 않고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우리가 이렇게 응원하는 삼성전자인데 좀 주식시장에서도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뉴스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들어볼게요. 자, 삼성전자 3나노 파운드리가 세계 최초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엄청 큰 뉴스로 다뤄졌는데 객관적으로 분석을 한다면 어떤 밸류로 판단이 되겠습니까? 우선 이거는 뭐 몇 달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상황이고 어제는 이제 그전에는 이제 새로운 공정 시작했을 때 어떤 이런 이슈만 나왔었지 뭐 출하시까지 안 했는데 어제는 삼성전자가 공장에 출하시까지 했어요. 이게 이례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지금 이 홍보를 하는 상황이고 지금 대만이랑 뭐 일본 같은 게 언론에서는 계속 흠집을 내고 있어요. 아무래도 경쟁하고 있으니까 이게 수율 잘 니네가 맞출 수 있냐 이런 것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적인 어떤 약간의 경쟁 의식도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근데 그만큼 이제 말씀드렸듯이 대만과 일본에서도 흠집이라기보다도 계속 이제 언론에서 안 좋게 좀 얘기를 하는 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좀 시작이지 않을까. 뭐 이거에 대한 고객사 확보도 필요하고 그리고 인력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는 이게 완성되면서 지금 잘
뭐 만들고 있다 이게 아니잖아요. 어떤 시작을 한 단계이기 때문에 좀 이거에 대한 뭐 주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잘 나와서 뭐 삼성전자에 대한 뭐 주가나 이런 실적도 좋아야겠지만은 저는 이제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가 이제 더 확실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좀 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기술 3나노 기술 같은 경우는 결론은 이제 뭐 성능이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소비 전력을 줄이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이 좀 확실하게 좀 자리 잡아야 되는 게 삼성전자 숙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아까 인력 얘기하셨고 수율 얘기하셨잖아요.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수율이 높아지려면 인력이 중요한데 야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했을 때는요, 워라벨이라든지 MZ 세대들이 야근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입니다. 주가가 하락하고 지금은 월급만이 희망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고요. 고급 인력들이 삼성전자에 가서 이 좋은 월급을 받으면서 에러가 나온 거를 다시 잡아줘야 되고 야근하고 밤샘을 작업해서 잡아줘야 되는 게 수율이에요. 맞아요. 진짜입니다. 예. 그래서 주가가 높으면 오히려 내가 거기 가서 24시간 뭐 저녁도 없는 삶을 내가 왜 살아? 이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수율이 올라오려면 주가가 하락한 상태, 그리고 월급이 중요한 시기, 더불어서 삼성전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또 중요하지만 원가 경쟁력이 필요하거든요. 원가 경쟁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고급 인력을 현지에서 가장 싸게 채용할 수 있는 기업이 우선순위입니다. 예전에 도시바 회장이 미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을 팔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반도체 시장에서 퇴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국의 공장을 세웠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거는 미국의 공장을 팔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다. 그만큼 인력에 대한 소싱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금은 때가 왔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면 주가도 안 좋고 지금 코인도 빠져서 우리 20, 30대 친구들이 그래 근로소득이 답이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진심이세요. 되게 진심이시네요. 그래서 팹리스를 결론은 이제 반도체 설계 회사를 좀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결론 이제 그 TSMC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만 TSMC도 이제 팹리스에 대한 그런 부분의 확보에 대해 열을 올리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물론 이제 좀 활발하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논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앵커님의 의견으로 무슨 산업운동 시절 얘기를 하냐? 무슨 근데 진짜 현지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보시면 제가 약간은 좀 시장 얘기 같이 한 거지만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고급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얘기인데 그걸 탁 찌집어 놓으면 야근을 잘할 수 있는 젊은 학자의 인력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삼성전자 내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바로 그 고민에 대한 지점이 첨예한 게 고급 인력들이 다 지금 SK 하이닉스 외부로 다른 데로 갔죠. 아니면 판교로 달려갑니다. 판교에 가서 이 정도면 내가 차라리 벤처 만들어서 물론 지금 대박 나고 나면 파이어족 하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에 말씀하셨듯이 고급 인력 수혈이 잘 안 돼서 그 부분이 아주 큰 고민의 지점이라 사실은 내부에서 TSMC 택도 없다. 삼성전자 이제 피크 아웃 아니냐. 산업단에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삼성전자 주식을 사실 그래서 이제 작년 말 정도부터 이제 가슴 아프게 헤어졌거든요. 산업단에서 그런 고민이 나올 때에 어떤 뉴스도 우리가 해석을 긍정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찝찝한 지점이 좀. 근데 저희는 뭐 시대가 변해오고 항상 이 인력에 관련된 고민은 있지만 항상 이제 보상에 따르는 평가가 1순위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어떤 시점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가능성 있다. 그래서 이게 사실 3나노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대만 입장에서 그러니까 큰 이슈가 아닐 수도 있어요. 큰 이슈는 아닐 수 있는데 수율이 올라오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에 제가 얘기를 들은 거라서 조금은 기회의 영역에서 출발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가격을 또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예. 가격을 낮추면서 좀 하고. 근데 저는 이제 보니까 사물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반도체,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확고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수요만 잘 올리고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라기보다도 예. 매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단순히 이 주식뿐만이 아니라 그 가온칩스, 동진세미캠, 테크인 같은 관련 주식들도 어제 흐름이 함께 이제 좋아지면서 관심이 부각됐어요. 이 뉴스로 인해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까지 좀 흐름이 다시 좋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좀 짧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예. 삼성전자와 그 전에 다른 공정 쪽에서 납품을 무조건 했던 기업들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약간의 좀 독특한 사업 부분에 있어서 납품하는 기업,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가온칩스. 어떻게 보면 뭐 디자인 쪽 예.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 전부터 항상 삼성전자의 공정 쪽에서 참가했던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뭐 또 유니센 같은 경우에도 유니슨. 이 유해가스를 저감하는 그런 기업이고, 하여튼 두 기업들의 공통점은 그 전에 삼성전자의 어떤 가장 큰 납품하는 장비 업체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 역사적으로 했던 관련주로 했던 기업들을 계속 살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아유, 삼성전자 얘기는 정말 밤을 새도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 다음 이슈로 네. 예,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바이오 관련 주식에 대한 새로운 뉴스입니다. 네. 알츠하이머 발병의 핵심 원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논문이 조작됐다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16년간 축적한 관련 연구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내외 제약사들이 이 논문 이론에 근거해서 치매 치료제를 개발했기 때문에 네. 더욱 그런데 이 바이오 관련 주식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소식일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어제 뭐 관련됐던 뭐 기업들, 뭐 일동제약이나 뭐 그런 기업들의 주가는 큰 영향은 미치진 않았었고요. 그리고 이 치매 치료제 같은 경우가 뭐 지금 아시겠지만 치료제가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요. 확실한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전에 이제 아밀로이드 이쪽에서의 기반한 치료제를 임상을 하고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국내외로 대다수가 있기 때문에 좀 우려감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뭐 이거에 대해서 좀 맹신을 하면서 치료제를 100% 개발하는 이 기업들은 거의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한마디로 좀 그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아밀로이드 단백질 이걸 제거에 대한 부분보다도 신경세포를 활발하게 하는 그런 그 치료제 쪽으로 많이 좀 그런 쪽으로 개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단순히 이거에 대한 논문에 대한 조작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그러니까 치매 치료제에 대한 인식은 좀 부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그 전에 속내를 본다고 한다면 이 치매 치료제에서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다양하게 하면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시도했었던 우리나라 뭐 기업들의 임상 같은 경우에는 큰 지장은 받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사실 우리가 한 2년 동안 거의 소외되었던 예. 업종이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 좀 많은 기대를 했었거든요. 예. 여러 가지 이제 긴축을 좀 선반영을 더 먼저 했었다라는 기대도 좀 있었고, 더불어서 이제 연초부터 뭔가 좀 빈지털이라는 얘기도 좀 있거든요. 수급 예. 상황에서는. 예. 그래서 이제 빈지털의 선봉장에서 바이오주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역량은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제 수급적으로는 조금은 좀 멀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올해는 좀 괜찮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보니까 사실 치매뿐만 아니라 더 큰 시장은 사실 암치료 시장이다 보니까 이쪽과 관련된 것은 상당히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이 잘하고 있어서 이 뉴스는 좀 놓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저도 갖고는 있는데 좀 고민은 되긴 됩니다.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또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또 성장주들이 조금은 둔화될 수 있어서 이 뉴스가 어제는 반영을 좀 안 줬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되새김질 지면서 변동성이 줄까 이런 걱정은 좀 있거든요. 그렇죠. 또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 어떤 절대적인 기업들이 제약바이오 업체인데, 그렇죠. 이제 또 번에 얘기했지만 또 금리 또 올라가게 되면은 뭐 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 상승을 그렇죠. 하게 되고, 예. 대다수 이제 그 제약바이오 기업들한테는 뭐 우리나라도 이제 주식시장 상장하면서 기술 특례 기업들이 굉장히 다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당장은 나오기는 힘든 구조는 맞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성과 부분 같은 경우가 좀 기다려줘야 되는 시간이 또 필요하고, 근데 뭐 이제 그 최근에 뭐 1, 2년 동안은 뭐 신라젠 사태나 여러 가지 뭐 오세 임플란트도 뭐 있었지만은 시장의 제약바이오에 대한 그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가 많이 얼어 있는 게 지금 사실이거든요. 뭐 하지만은 뭐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우리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네. 뭐 되지 않을까. 또 임상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더 주고, 또 이제 뭐 자금이나 투자금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고, 실적으로 그 실적에 나오는 그 흑자가 많이 나오는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탑티어들밖에 없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뭐 셀트리온이나 뭐 이런 기업들의 이런 뭐 진짜 연구 개발을 꾸준히 하면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나 아니면 뭐 종근당 이런 기업들, 한마디로 이제 약을 많이 기존의 약을 많이 파는 기업들 이런 외에는 실적이 많이 좀 가셔야 되는 기업들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기업들의 뭐 성장주 개념으로서 좀 계속 그 멀리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멀리 봐야 한다. 네. 지금 일동부터 시작해서 논문 조작까지 바이오주들이 또 순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올해 좀 기대를 모았었는데 이런 예기치 못한 악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논문 조작 뉴스를 치매 치료제 관련 주식에 국한해서 주식 투자를 조심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를 지금은 좀 더 조심하면 좋을지, 어떤 투자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우면 좋겠습니까? 근데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네. 투자 심리가 지금 확 바뀌는 확 그런 바뀌었다. 시기는 아니니까. 확 바뀌는 시기는 아니니까. 근데 아니다. 예. 어제 좀 재밌었어요. 치매 치료제 얘기 나왔었는데 이 아이큐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아이큐어가 이제 그 약을 개발하는 기업이 아니라 약을 잘 효능을 전달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아이큐어라는 그런 기업이라 볼 수 있겠는데, 이 셀트리온과 함께 치매 치료제 이제 붙이는 붙이면 치매가 치료돼요? 그게 아니라 그전에는 이제 치매 치료제가 거의 하루에 하나씩 이제 먹는 이렇게 경구용적으로 많이 나왔는데, 이 붙이는 치료제로 해서 어떤 신경세포나 이런 부분을 전달하는 걸 이제 8월 1일부터 출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판매는 셀트리온 제약이 하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기업이 뭐 좋다라는 것보다 아이큐어도 지금 적자예요. 적자 구조인 상태인데 뭐 이렇게 좀 새롭게 좀 시도를 하고, 또 이제 이 부분이 국내에서만 이제 출시가 되는데 미국에서도 임상이나 승인을 받게 되면은 또 잘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제 바로 잡혀서 좋다, 밸류가 어쩌다라고 하기가 힘든 게 제약바이오 어떤 이런 개발하는 게 업체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 실적이 좀 가시화 됐을 때는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은 일반 제조업체들보다는 확실히 더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상도 활발히 하고 신약을 내놓는 기업들은 좀 계속 좋게 보는 게 우선은 관심있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제약바이오 투자에 대한 답은 종목별로 압축을 하되 아이큐어라는 회사를 살짝 소개를 해주시면서 매력이 있다라고 소개입니다. 소개입니다. 전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저도 이게 상당히 관심인데, 내일이죠. 27일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보호 예수가 풀립니다. 그러면 자, 이제 수급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포드의 배터리 공급을 더 늘린다고 하죠. 관련 주식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LG에너지솔루션 보호 예수 4조 원이죠. 풀리게 되면 주가가 출렁이게 될 텐데. 우선은 이게 좀 지금 현재 가격이 39만 원대, 근데 우리 그 공모가 30만 원이니까 어떻게 20% 이상 수익이 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어떤 포드나 여러 가지
그 큰 이슈가 나와서 어떤 밸류 상승을 했을 때 기존의 이제 뭐 기관, 뭐 또 자문사, 자산운용사 이쪽에서의 팔지 안 팔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이슈도 많이 나왔지만 LG화학이 과연 이 블록딜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데 저는 거의 가능성 없다. 가능성 없다. 네, 왜냐하면은 LG화학 자체도 그때 물적 분할했을 때 거의 뭐 그 우리나라 국가 뉴스상으로도 그 주주들 막 반발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물적 분할, 인적 분할에 대한 이슈 자체가 주식시장에서 뜨거웠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어떤 블록딜로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도 올랐잖아요. 오히려 좀 주가가 좀 올랐던 부분이고. 6월 달에는 굉장히 좀 LG에너지솔루션을 외국인들 많이 팔았고 하지만 7월 달에 많이 샀거든요. 뭐 이런 부분이 이런 뭐 본다고 하더라도 뭐 물량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좀 한시적일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20%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상태에서 쉽게 물량을 내놓을 가능성도 좀 적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후적인 이슈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2분기 실적도 약간은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은 반등 부분을 기저효과를 지금 많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급적으로 이제 그 부담감은 안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서두에 출렁일 텐데라고 단서를 달았는데 출렁이지 않을 것이다. 출렁일 수가 있어. 출렁일 수 있겠지만은 그 영향은 뭐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다만 말씀드린 이게 중요한 이제 뭐 LG화학의 뭐 이제 블록딜 이슈가 어떻게 나올 거냐에 따라서 나머지 뭐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뭐 기관 투자자들도 그 방향 좀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말씀드렸다시피 LG화학이 이 블록딜 이슈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기적으로는 27일이게 되면은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수급적인 부담은 단기적으로는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LG엔솔은 또 시가총액 뭐 탑 3 안에 드는 대형 기업이다 보니까 단순히 어떤 뭐라 그러죠?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 보다는 한국 물 전체에 대한 외국인의 수급이 또 좌우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하는데 그 내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포드가 얼마 전에 고용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었잖아요. 또 사실은 기존 비이클에서 이 전기차로의 전환을 갖고 가는 시그널이었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에는 그렇게 나쁜 뉴스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치포 동맹인가요? 우리가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를 최근에 이제 프렌드 쇼어링 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의 연장선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4가지 분야에서 동맹을 구축하려고 하는 게 첫 번째가 이제 반도체고 두 번째가 배터리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전략광물, 네 번째가 이제 제약 바이오인데 그래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제 2차 전지 배터리와 관련된 뉴스가 아마 이 반도체 동맹에 대한 뉴스가 조금은 지나가면 이제 미국에서 들려온 얘기는 배터리와 관련된 이 어떤 동맹, 공급망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으로의 어떤 진출, 미국으로의 매출이 조금 더 확대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그리고 보호에서 풀리면은 결론은 이제 유통 주시가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도 자산운용사나 봤을 때도 2차 전지에 대한 매수세가 좀 그 얘기도 많이 심심하게 들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쪽에서의 그 7월 달에도 그렇지만 외국인들의 어떤 자금에 대한 유입 가능성도 좀 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LG에너지솔루션의 이 예수 물량은 뭐 단기적으로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저희들의 질문 4조 풀리는 LG에너지솔루션의 이 보호예수 풀리는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출렁인다면 저가 매수의 찬스입니까? Yes or no? Yes. 오. 예, 저는 저 차장님한테 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단언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지켜봐야죠. 그럼 제가 이제 추가로 덧붙여 드릴게요. 제가 보호막 달아드릴게요. 슈퍼위크라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시총 상위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출렁임에 또 노출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업황이나 기업의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분명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
자, 그래서 최근에 증시가 바닥권에서 좀 반등을 한 것을 두고 이게 쇼커버링 들어온 거다. 그러니까 찐 매수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공매도에 타깃된 종목들이 쇼커버링 들어오면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게 또 아이디어가 아닐까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인플레, 금리, 이슈가 주춤해지면서 공매도가 타깃이 된 종목에 주목하라. 자, 관련 이슈를 이성욱 차장께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 듣겠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 상승하게 되면은 뭐 빌린 주식 갖고 있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이제 이 비용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많이 지금 이런 부분은 항상 이제 갚으려고 이제 주가를 다시 한번 좀 내놓고 한 번 더 매수한다는 부분이죠. 그게 쇼커버링 간단한 부분인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이거는 약간 좀 수급적인 이슈 같고 그 공매도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지금 많이 추리고 있어요. 쇼커버링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기업들 중에서 그 실적에 대한 기업 그 가치가 있는 기업들을 좀 추리는 전략이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좀 120여 봤을 때도 그 공매도 금액 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보면은 뭐 SM, 뭐 후성, LSM이고 한세실업, LNF 굉장히 좀 많은데 이 기업들에 대한 가치 부분이 굉장히 좀 좋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종목에 대해서 좀 주가가 좀 실적 추정치가 높은 기업들 위주로 좀 추려서 뭐 한두 종목 정도는 좀 그 포트에 좀 갖고 있는 것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쇼커버링에 대한 단순 어떤 수혜라기보다도 이런 종목들은 중장 위주로 밸류 측면에서 갖고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뭐 SM, 뭐 후성, 뭐 이런 또 LS미콘 이런 기업들 좀 관심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짧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쇼커버 얘기가 나올 때 이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숏이라는 거는 이제 팔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기업들을 왜 팔았을까 보면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방향성이 조금 빠질 것 같은데 라는 전망의 기초에서 소위 말해서 숏을 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다. 근데 이익의 방향성은 그 숏 칠 때보다는 조금은 바뀐다. 좋아진다. 이러면 이제 커버링이 일어나는 거라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FOMC라는 부분을 앞두고 있으니까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그 특히 숏커버링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한때의 주도주, 한때의 고밸류에이션의 주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숏커버가 더 지속이 되려면 금리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어야 되고 거꾸로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좀 높아져야 돼요. 단순히 숏커버라고 해서 올라가게 되면 지속성이 좀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숏커버가 왔다고 해서 올라가는 거를 소위 말해서 이제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 바로 또 물리는 현상도 나옵니다. 왜냐면 밸류에이션과 실적이 함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은 좀 돼요. 근데 네. 이 쇼커버링 들어오는 종목, 네. 공매도 타깃된 종목 어떻게 찾아요? HTS에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근데 사실은 몇 가지의 아이디어 측면에서의 기준은 보통 저희가 전략하는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숏커버가 많은, 그러니까 숏이 많은, 숏 비중이 많은 기업들 대부분 보면 뭐 익히 알고 있는 기업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모르고 있으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봐야 되는 건데 기준을 말씀드리면 숏이 많은데 최근에 주가가 워낙 하락을 많이 했다. 다만 봤더니 이번 실적 시즌에는 아니면 다음 실적 시즌에는 이익이 바닥을 잡는다. 이랬을 때 이 종목이 알토란 같은 종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갖고 접근해야 되는 거지 그냥 단순히 숏이 많다라고 해서 접근했다가는 조금은 단기적인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죠. 뭐 선행지표는 뭐 대차장고가 대차장고, 많은 대차장고가 많은 1순위이고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 변동성 매매를 잘 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낭패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밸류에 대한 부분을 1차적으로 좀 하고 그다음에 이 대차장고에서 한번 아이디어를 얻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저는 이제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쇼커버링이 들어온 종목들,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좀 반등을 한 종목들을 따라 사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이제 이제는 끝난 겁니까 그러면? 쇼커버요? 그러니까 쇼커버로 최근에 종목들이 오른 종목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쇼커버에 의한 상승은 이제는 좀 마무리 국면에 있다.
1달락은 1차례는 일단락 되고 됐다. FOMC 이후에 아마도 이후에. 그 말씀드렸던 비중별로 여전히 남아있고 실적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는 기대감이에요. 그러니까 숏을 쳤을 때는 이거 워낙 비싼데 그리고 일례로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많거든요. 숏 비중이. 네. 그리고 작년에 워낙 주가의 상승이 가팔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숏 비중이 많았는데 에코프로비엠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비엠 봤더니 주가는 너무 많이 하락해 있고 거기다 2차 전지 성장성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수급도 이제는 팔 만큼 다 팔았다 하면 그때부터는 모멘텀이나 악재가 나와도 이제는 내성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타이틀을 쇼커버로 잡으니까 예.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쇼커버만 그치, 그치, 집중을 그치. 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예. 되면은 그 기업들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예, 예. 안에서 이제 부가적인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좀 좋겠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예, 너무 뭐 크게 뭐 이렇게 연동될 필요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쇼커브 여부만 보지 말고 어떤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을 해야 관련 주식에 투자 매력이 있는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도 네. 되겠습니까? 네. 자, 오늘 아침부터 아주 풍성한 이야기로 저희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투데이 이슈 분석 다우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